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5장, CPU 스케줄링, 그 관련된 5장의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스케줄링 알고리즘 해서 first in, first out, 뭐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 remaining job first 알고리즘, 뭐 라운드 로빈, 뭐 이런 것들을 배웠었죠. 자, 오늘 할 부분은 멀티 레벨 큐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5장이 오늘 끝나는 걸로. 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멀티 레벨 큐인데, 일단 제목에서 보면은 멀티 레벨이죠. 이 얘기는 레디 큐가 여러 개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맞는 레벨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레디 큐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도 여기 보면은 지금 레디 큐를 나눠서 우선 foreground 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background 큐 이렇게 붙이고 우선 foreground 큐에다가는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작업들은 전부 다 foreground 큐, ready 큐 안에 들어가서 줄 서게 만들고 배치 작업 성격의 작업들은 그런 애들은 전부 다 background 큐에 들어가 있게 그렇게 두 개의 큐를 운영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큐를 보면은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틀릴 텐데 예를 들어서 포그라운드 큐라고 하면은 얘는 라운드 로빈 방식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러면 리스폰스 타임 반응 속도가 좋아지겠죠. 반응 시간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큐에는 first come first served 이래가지고 들어온 순서대로 작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이 두 개의 큐 사이에 CPU의 파워 전체 100이라고 놨었을 때 어떻게 할당을 해줄 건지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우선 한 방식 중에 하나가 포그라운드 큐에 있는 모든 작업을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큐에 있는 작업들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타베이션 문제는 뭐죠? 계속해서 포그라운드 큐에 작업이 새롭게 계속 들어오고 있으면 백그라운드 큐에 있는 작업은 결코 CPU를 할당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얘기하면 스타베이션은 굶어 죽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압에 빠진다. 자, 이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아예 CPU 타임을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그라운드 큐에는 CPU 타임 전체 100이라고 봤었을 때 100이라고 봤었을 때 80을 포그라운드 큐에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할당을 해줄 거고 나머지 20%에 해당하는 CPU 파워는 백그라운드 큐에 할당을 해주겠다. 이런 형태로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어디까지나 다 정책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다섯 개의 레디 큐가 있는 거고요. 위에서부터 우선순위가 가장 높고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선순위가 낮습니다.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작업들은 프로세스는 시스템 프로세스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고요. 그 다음이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프로세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터랙티브 에디팅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배치 성격의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맨 밑에가 스튜던트 프로세스. 이건 이제 실습용으로 학생들한테 어떤 그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줄 때, 그럴 때 그 작업들, 학생들 작업들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낮춰서 할당을 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습용이니까. 자, 이런 경우가 지금 이제 멀티 레벨 큐를 설명하는 한 이그젬플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멀티 레벨인데 여기 보면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드백. 자, 피드백은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의 그 멀티 레벨에서 보면은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이 쌓이는 큐가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여러 개의 큐들 중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낮아집니다. 그죠? 근데 우선순위가 낮은 프로세스는 경우에 따라서는 CPU로 할당받지 못하고 스타베이션 문제도 생길 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순위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피드백 위로 돌아갈 수 있는 위로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패스를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스가 여러 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행이 될 텐데 아까 얘기했던 스타베이션 문제를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에이징 방식을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는 위쪽 큐로 향하는 패스를 통해서 에이징 방식을 구현을 해주면은 스타베이션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에이징이라는 얘기가 뭔가? 에이징이라는 얘기는 일단 아까 우리 스타베이션 얘기를 할 때 일정 시간 내에 CPU를 할당받지 못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작업들이 계속 들어오면 스타베이션,
기아, 굶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에이징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CPU로 할당받지 못했다면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간이 지났는데 또 CPU로 할당받지 못하면 또 그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또 높여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높여주다 보면은 당연히 CPU로 할당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까지 바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에이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이 에이징 방식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밑에 그림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밑에 그림에서 보면은 책에 있는 그림하고는 틀리게 책에서는 위쪽 Q, 일반적으로 이제 위쪽 Q가 우선순위가 높은 거니까 위쪽 Q로 올라갈 수 있는 패스를 그려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그린 그림에는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요 밑에 단에서 요 윗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Q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패스를 그려놨고요. 마찬가지로 요 밑에 있는 요 Q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패스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래야 피드백 Q가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부연 설명 그 정도 하고 뒤에 가서 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면 또 봅시다. 어찌됐든 멀티레벨 피드백 Q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Q를 몇 개나 둘 거냐. 그 다음에 각 Q 안에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어떤 걸 쓸 거냐. 그 다음에 어떠한 프로세스를 밑에 쪽 프로세스로 내려보내는 뭔가 기준이 있어야겠죠. 조건이. 그럴 때 그것들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디모트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둘 거냐. 어떤 방법을 쓸 거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밑에 거는 위쪽으로만 올라가게 만들어줄 때.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이 두 번째 큐에 있었었는데 이 패스를 따라서 위쪽으로 향하는 패스를 따라서 맨 위에 있는 레디 큐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될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CPU를 잡아서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행이 되고 있는데 걔네들이 무슨 IO 작업을 해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다든지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를 어디다 갖다가 집어넣어 줄 거냐. 큐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한 프로세스가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줄 서 있다가 CPU로 할당받았어요. 그랬는데 얼마 안 된 거 가지고 IO 작업을 해야 하는 거죠. 자, IO 작업이 끝나면 얘를 어느 큐에다 갖다 집어넣어 줄 거냐는 겁니다. 위쪽 큐에다 갖다 넣어주면 위쪽 큐에다 갖다 넣어주면 우선순위가 높은 거죠. CPU를 그만큼 더 조기에 빨리 할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IO 작업이 끝난 프로세스를 밑에 쪽 큐에다 넣었다? 그럼 그 얘기는 CPU를 할당받을 수 있을 확률이 더 낮아진다는 얘기고 CPU를 할당받을 때까지 더 오래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IO 작업이 끝난 프로세스를 어느 큐에다 갖다 넣어줄 거냐? 인터럽트가 걸렸습니다. 또 인터럽트가 걸린 프로세스는 또 어느 큐에다 갖다 넣어줄 거냐?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이 이렇게 멀티레벨 피드백 큐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 값들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그젠플입니다. 여기 있는 이 이그젠플, 요거는 지금 보니까 맨 위에 있는 Q는 Q0입니다. 근데 얘는 그 안에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할 거고 그때의 타임 퀀텀 값은 8ms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 얘기가 모든 작업은 전부 다 1이 들어오겠죠. 1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맨 위에 있는 레디 큐로 들어오는데 거기에서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타임 퀀텀 값 8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실행을 시키다가 타임 퀀텀 8에서 안 끝나면 밑에 있는 Q 즉 Q1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타임 퀀텀 값이 16이라는 얘기입니다. 16. 그죠? 또 16에서도 안 끝나면 또 그 밑에 있는 Q2로 내려올 거고 그때 적용하는 알고리즘은 그냥 들어오는 순서대로 first come, first served 이런 형태로 처리를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게 이제 하나의 이그젠플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이미 설명한 알고리즘인데 여기서는 지금 고려 사항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런 멀티레벨 피드백 큐가 큐 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냐? 즉, 큐 테스트 퍼스트니까 덩치가 작은 작업은 먼저 우배를 해준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빨리 끝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또 이러한 멀티레벨 큐는 프라이어리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당연히 우선 작업이 작으면 빨리 끝납니다. 8 이하면 제일 먼저 끝나겠죠. 그 다음에 8 더하기 16 해서 24 CPU 버스 타임이 24 이하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 큐에서 바로 CPU 할당 받을 때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겠죠. 그죠? 만약에 그거보다 더 큰 CPU 버스트를 갖는 값을 갖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그러면은 맨 밑에 있는 요 큐까지 올 겁니다. 그렇죠? 끝나는 시간이 덩치가 클수록 더 오래 걸릴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큐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선순위에 기반한 알고리즘이냐?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의 기준을 작업량이 작은 놈이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둬버리면은 역시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선순위가 높은 거는 작업량이 작다. 작업량이 작은 거는 빨리 끝난다. 그죠? 8 이하면은 그냥 맨 위에 있는 이 큐에서 레디 큐에서 대기하다가 바로 CPU 활성 받아서 끝날 거고 24 이하면은 두 번째 큐에서 끝나버립니다. 그죠? CPU 할당 받을 때. 자,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기반한 알고리즘이 있냐? 예, 우선순위의 기준을 작업량이 작은 거, 그게 우선순위가 높다. 이렇게 보면은 역시 맞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슈는 보니까 멀티플, 여러 개, 프로세서,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서입니다. CPU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CPU가 있는 경우에 스케줄링, 여기에 대한 고려 사항들을 한 번씩 쭉 훑어볼 건데, 우선 첫 번째로, 당연히 CPU가 여러 개 있으니까 한 개 있는 경우보다는 당연히 더 복잡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멀티 프로세서의 구조를 봤었을 때 어스메트릭 멀티 프로세싱, 여기서 어스메트릭이라는 것은 비대칭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대칭적. 그 얘기는 어느 한 프로세서가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있는데 어느 한 프로세서가 마스터가 되고 주인이 되고 나머지는 슬레이브, 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감을 다 스케줄링 해줘요. 그래서 하인들한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인들은 그냥 자기한테 할당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비대칭적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주인만 모든 일감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오직 한 프로세서만 전체적인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인들은, 슬레이브들은 전부 다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처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슬레이브들이 스케줄링 할 일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호모지니어스 프로세서로 구성되는 멀티 프로세서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호모지니어스라는 얘기는 동질적인, 같은 뭐 이런 프로세서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미로. 이걸 다시 얘기를 하면 시메트릭 멀티 프로세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시메트릭이니까 대칭적. 자, 이 경우에는 누가 한 놈은 마스터고 나머지는 슬레이브고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한테 뭐 할 일을 하다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 큐를 보고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할 일을 스케줄링에 의해서 갖고 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4개의 CPU가 있다. 그러면은 CPU 1번이 하던 일 끝났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일감들을 들여다보고 스케줄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일 누군가 해야 하는구나. 지금 나는 할 일 끝났으니까 저 작업 갖고 오겠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 또 역시 마찬가지로 CPU 4번도 하던 거 일 끝났어요. 그럼 자기 자신이 스케줄링을 합니다. 남은 일감들 전체적으로 놓고 그래 놓고 걔네들을 대상으로 스케줄링을 해서 일감을 하나를 갖고 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스케줄링하는 방식. 그거를 밑에서 보면은 여기 로드 쉐어링이라는 부분에서 푸시 방법과 풀 방법이 있는데 풀 방법이 방금 전에 설명했던 즉 여러 개의 CPU들 사이에서 각각의 CPU가 할 일을 다 하고 하던 작업이 끝나면 스케줄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CPU가 4개였으면 CPU 4개가 각각이 다 스케줄링 작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를 풀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일감들이 쭉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한 일감을 스케줄링해서 끌어온다, 풀링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푸시 방식은 CPU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마스터고 나머지 3개는 슬레이브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푸시, 밀어주는 거죠. 요번에 너 이거 해. 요번에 너는 이거 해. 뭐 이런 식으로 일감을 푸시해서 밀어 넣어주는 그런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위에 있는 어스메트릭 멀티 프로세싱이 이 푸시 방식에 속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고려사항이 프로세스 어피니티. 프로세스 어피니티라는 거는 모든 CPU는 자기 자신의 캐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업 1번, 프로세스 1번, 얘를 잡아서 돌려주고 있는데 얘가 IO 작업을 해야 한대요. 그럼 IO 작업을 시켜주고 다른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제 IO 작업이 끝났어요. 작업 1번이 IO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럼 이제 또 CPU를 잡아야겠죠. 그럴 때 CPU는 지금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까 자기를 잡아서 돌려줬던 그 특정 프로세서 CPU 걔한테 할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CPU 안에 캐시에는 아직도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들이 캐시 안에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 캐시 안에 있을 확률을 보통 우리가 캐시 히트 레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전까지 예를 들어서 프로세서 1번이 작업 1번을 좀 전까지 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히트 레이쇼는 굉장히 높아졌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작업 1번이 IO 작업을 해야 한대요. 그럼 이제 프로세서 1번 얘는 또 다른 애를 잡아서 처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어찌됐든 작업 1번이 IO 작업이 끝난 다음에 CPU 1번, 프로세서 1번한테 다시 할당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그 CPU의 캐시에는 아직도 유용한 데이터들이 많이 들어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겠죠, 당연히. 그죠? 자, 이 경우에 하드 어피니티 방식은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네가 그러니까 이 작업 1번이 이전에 CPU 1번한테 할당이 돼서 돌았던 거였다고 하면은 IO 작업이 끝난 다음에도 다시 CPU 1번한테 주겠다. 이러면은 하드 어피니티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보장까지는 못 해주겠지만 뭐 노력은 해볼 수 있다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소프트 어피니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런티를 해줄 수 있느냐? 작업 1번을 CPU 1번한테 다시 주겠다는 개런티를 해줄 수 있다? 하드 어피니티. 개런티까지는 못 해준다? 소프트 어피니티. 방식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나오는 이슈가 스레드 스케줄링 이슈입니다. 스레드 스케줄링. 자, 이전 시간에 얘기를 또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CPU 입장에서는 보이는 스레드는 커널 레벨의 스레드입니다. 유저 레벨 스레드가 아니에요. 유저 레벨 스레드는 일단 지난 시간에도 요 밑에 그림과 관련해서 LWP라는 걸 설명을 했었습니다. Lightweight Process, LWP. 그래서 유저 레벨 스레드는 이 그림에서처럼 요 위에 있는 게 유저 레벨 스레드, 요 밑에 있는 게 LWP입니다. 이 LWP 또는 버추얼 프로세서를 먼저 잡아야 해요. 먼저 잡아야 하는데 그 경합을 거쳐서 스케줄링이 되는 그러니까 스케줄링에 의해서 경합이 있어야 하니까 스케줄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특정 유저 스레드가 뭐 유저 그 라이트웨이 프로세스 또는 이제 버추얼 프로세스한테 할당되는 스케줄링이 되는 그거를 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단계를 로컬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컬 스케줄링. 그래서 이제 만약에 어떤 특정 유저 레벨 스레드가 어떤 한 LWP에 할당이 됐어요. 할당이 되고 나면 그 LWP는 밑에 있는 커널 레벨의 스레드와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그냥 LWP에 있는 작업은 커널 레벨 스레드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고 나면 이제 CPU 입장에서는 커널 레벨 스레드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어떤 스케줄링 방식으로 어느 쪽에 커널 스레드를 잡아서 그 일감을 처리를 해줄까? 요게 이제 글로벌 스케줄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로컬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유저 레벨에서 발생을 하는 어, 스케줄링을 로컬 레벨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고 말하자면 왜냐하면 LWP 자체도 유저 레벨에서 만들어지는 유저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거는 커널 레벨에서 여러 개의 커널 레벨 스레드 줄 중에 어떤 걸 스케줄링 해서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그 작업을 처리해 줄 거냐. 요 단계를 글로벌 스케줄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리얼타임 스케줄링 한번 볼까요? 리얼타임 스케줄링. 실시간 스케줄링. 자,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드 리얼타임, 소프트 리얼타임. 하드 리얼타임이라는 거는 주어진 시간 내에,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작업이 끝난다는 걸 보장을 해주면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이 작업에 지금 처리를 해줘야 하는 이 실시간 작업에 우선순위를 가장 높여가지고 최대한 처리는 해주겠다. 그렇지만 개런티까지는 해줄 수가 없다. 그러면은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이그젬플을 놓고 보면은 만약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동영상을 뿌려준다. 컴퓨터에서 사용자의 컴퓨터에서 화면을 뿌려준다. 그럴 때 TV 같으면 1초에 30프레임을 뿌려줍니다. 그게 TV예요. 그런데 재수 없어가지고 네트워크 환경이 안 좋아서 뭐 27, 28프레임만 뿌려줘도 사람 눈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를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와 같은 거. 최선은 다하겠지만 30프레임을 보장을 못하겠다. 이러면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그 뭐 공장 같은 데서 로봇 팔이 움직이면서 어디다 납땜을 해야 한다? 이런 거는 하드 리얼 타임 시스템이 될 수밖에 없죠. 왜? 정해진 시간 내에 요 납땜이라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보장이 돼야 그래야지 엉뚱한 데다 납땜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과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을 구분을 하고요. 자, 이제 운영체제 시스템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솔라리스 운영체제의 경우, 두 번째가 윈도우 XP 스케줄링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 번째가 리눅스에서는 어떻게 또 스케줄링을 하는지, 작업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을. 자, 각각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봅시다. 우선 솔라리스 2의 경우입니다. 솔라리스 2.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요. 맨 왼쪽에 위에부터 봐서 여기 글로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위로 갈수록 높습니다. 그죠? 밑으로 갈수록 낮고요. 그러면은 이제 스케줄링을 해줄 때도 작업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을 해줄 때도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먼저 해주겠죠. 우선순위가 낮은 거를 나중에 뒤로 밀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우선순위의 클래스를 세 개로 정의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리얼타임 클래스. 그러니까 운영체 저기 그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해서 클래스를 구분을 했는데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클래스가 리얼타임 클래스. 그 다음에 운영체제 시스템에 관련된 시스템 클래스. 그 다음에 맨 밑에 클래스가 여기서는 인터랙티브, 그 다음에 타임 쉐어링 클래스. 이렇게 돼 있는 것들입니다. 자, 각각의 클래스마다 또 이제 여러 개의 그 우선순위들이 정의가 돼 있겠죠. 여러 개의 큐들이 또 존재를 할 거고요. 자, 맨 오른쪽에 run queue라고 돼 있는 것들은 서로 틀린 클래스 안에서 존재할 수 있는 또 큐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클래스마다 스케줄링 관련된 큐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게 이런 거죠. 제일 우선순위가 높은 게 리얼타임 LWP의 커널 스레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우선순위가 높은 큐들이 작업들이 쌓여 있는 큐가 이런 것들. 그래서 커널 서비스 스레드가 이제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게 되겠고, 세 번째가 역시 마찬가지로 인터랙티브하고 타임 쉐어링한 LWP들의 어떤 그 커널 스레드. 얘네들이 그 다음 우선순위 클래스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지금 이 테이블을 솔라리스 디스패치 테이블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인터랙티브한 작업. 그러니까 사용자하고 계속 입력값 뭐 이런 거를 받아가서 처리를 해줘야 하는 인터랙티브한 작업과 타임 쉐어링한 경우들 그런 경우들의 디스패치 테이블입니다. 여기서 디스패치 테이블은 뭘 의미를 하느냐? 여기서처럼 우선순위 얼마를 주고 그 우선순위의 타임 퀀텀 값은 얼마를 줄 것이며 만약에 그 주어진 타임 퀀텀 값에서 안 끝나면은 그 이후에 우선순위는 몇으로 줄 거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게 혹시라도 IO 작업을 진행을 했던 거라고 하면은 IO 작업이 끝난 다음에 우선순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이 값들을 주어졌는지 결정을 했는지를 보면 우선순위부터 봅시다. 우선순위는 숫자가 낮은 게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거야. 숫자가 높은 게 우선순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59라는 게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경우죠. 그래서 가장 높은 경우에는 타임 퀀텀 값을 뭘 줬어요? 20밖에 안 줬는데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니까 200을 줬습니다. 타임 퀀텀 값을 200을 줬어요. 그죠? 왜 우선순위가 높은데 타임 퀀텀 값을 조금밖에 안 줬을까? 우선 일단은 지금 이 특징으로 주어진 이 그 속성을 한번 보십시오. 우선 보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합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어진 타임 퀀텀 값이 익스파이어 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지는 우선순위는 이런 식으로 주겠다는 거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IO 작업이 끝났었을 때의 우선순위는 보니까 웬만하면은 다 50 이상입니다. 50 이상에서 제일 높은 59까지의 값을 주겠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 값을 준 겁니다. 지금 한 이그젬플을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가 30인 작업이 프로세스가 있었어요. 우선순위가 30. 근데 그때 타임 퀀텀 값이 80이었습니다. 근데 이 80 안에 안 끝났어요.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 값은 20으로 바뀝니다. 20으로 바뀌면은 그때의 타임 퀀텀 값은 120으로 늘어나게 돼요. 늘어나게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와 타임 슬라이스 값이, 타임 퀀텀 값이 반비례한다고? 그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해봤더니 인터랙티브한 프로세스들, 작업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리스폰스 타임이 좋았고 CPU를 많이 쓰는 작업들을 대상으로는
스루풋이 좋았다는 겁니다. 스루풋은 뭐죠?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솔라리스 특징 중에 하나가 IO 작업을 끝낸 놈들. 걔네들의 우선순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게 다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IO 작업 끝났으니까 CPU를 바로 할당받아서, 높으니까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CPU를 바로 할당받아서 뭔 다른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윈도우 XP의 경우입니다. 윈도우 XP. 윈도우 XP는 우선순위 클래스를 이렇게 6가지로 뒀어요. 6가지로. 그래서 맨 왼쪽에 가장 높은 클래스가 리얼타임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클래스고, 그 다음이 하이, 그 다음이 어바브 노멀, 그 다음이 노멀, 그 다음이 빌로우 노멀, 그리고 맨 오른쪽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게 아이들 프라이어리티. 이렇게 줬고요. 그러고 나서는 다시 또 역시 한 클래스 내에서 이렇게 7단계로 다시 또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클래스인데 거기에 속한 작업들 중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거는 타임 크리티컬한 거. 31이라는 우선순위를 줬네요. 그 다음은 하이에스트 26, 어바브 노멀 25, 노멀 24, 그 다음에 뭐 빌로우 노멀 23, 그 다음에 22, 아이들 1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시 한 클래스 내에서도 리얼타임이라는 클래스 내에서도 다시 우선순위 값을 구분을 해서 7개로 구분을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를 보니까 리눅스에서는 타임 쉐어링 환경에서의 알고리즘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 다음에 리얼 타임인 경우에 스케줄링 알고리즘 구분을 지어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타임 쉐어링 환경에서의 작업들 어떻게 하느냐? 우선 신용도 기반입니다. 그래서 신용도가 가장 높은 놈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래서 신형도 더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크레딧이 가장 높은 그 프로세스를 그 작업을 잡아서 처리를 해주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일정한 크레딧 신형도 값을 차감을 합니다. 차감. 그렇게 해서 계속 CPU를 쓰면 계속 차감을 할 것이고 그러다가 크레딧 값이 0이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프로세스를 잡아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다 보면 모든 프로세스들이 크레딧이 값이 다 0이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크레딧 값을, 신용도 값을 다시 재할당해주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반영되는 요소가 우선순위를 반영을 하고 히스토리, 예전에 얼마나 많이 쓰더라, 뭐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다시 리크리에이팅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역시 앞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 우선순위는 신용도 기반으로 사용할 때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서 신용도의 값이 차감이 될 것이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리얼타임 프로세싱 경우 여기서는 리눅스에서는 소프트 리얼타임 그 프로세스들만 적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의 클래스들을 지원을 한다는데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와 라운드 로빈 그 다음에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항상 먼저 실행이 된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는 지금 아주 간단히만 나와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서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리눅스에 이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선순위가 값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우선순위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숫자 0이 우선순위는 가장 높은 거고 여기에 속하는 거는 리얼타임 타스크들이고 그때 타임 퀀텀 값은 가장 높은 200을 줬다는 얘기죠. 가장 적게 줄 때가 10이었는데 지금은 200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우선순위가 높은 놈, 여기서는 우선순위 숫자는 작은 거가 되겠죠. 우선순위가 높은 놈한테는 타임 퀀텀 값을 크게 줘서 그래서 그 주어진 타임 퀀텀 값 안에서 다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고 이거는 소프트 리얼 타임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놓고 또 추가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큐들을 보면은 여기 왼쪽은 액티브 어레이,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은 expired 어레이. 이래놓고 우선순위 기반해서 여긴 지금 140단계까지 있는 것 같은데 0부터 140까지. 그 다음에 각 우선순위에 속한 일감들이 그 안에서 줄을 서 있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놈, 예를 들어서 타임 퀀텀 값 100을 줬다. 100을 줬는데 100 안에서 안 끝났다. 그러면은 이 안 끝난 작업들이 어디 가서 줄을 쓰냐면은 expired array에 와서 줄을 쓰는 겁니다. 여기 와서 줄을 쓴다는 거예요. 아까 priority 0이었고 타임 퀀텀 100을 줬는데 그 안에서 안 끝났기 때문에 expired array에 같은 우선순위 0번 거기에 와가지고 다시 또 줄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슈가 되겠네요. 알고리즘 이밸류에이션. 알고리즘 평가입니다. 여기서 알고리즘은 무슨 알고리즘? First come, first served. 예를 들어서 아니면 쇼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 뭐 라운드 로빈, 뭐 이런 알고리즘들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평가 방법을 처음에 나오는 건 디터미니스틱 모델입니다. 디터미니스틱 모델.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계속 설명을 해왔던 요 방식입니다. 요 그림 보면 딱 알겠죠? 그죠? 그림 보면 딱 알 것 같은데 자 프로세스 주어진 프로세스들 그 다음에 걔네들의 어라이벌 타임 그 다음에 걔네들의 버스 타임 그리고 이제 뭐 주어진 타임 퀀텀가 어떻게 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간트 차트를 그리고 그 간트 차트 내에서 뭐를 계산해요?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을 계산한다든지 이런 방식이 디터미니스틱 모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5장에서 계속 이 디터미니스틱 모델을 가지고 성능 평가를 했었었죠. 두 번째는 큐잉 모델입니다. 큐잉 모델은 요 기본적인 큐잉 모델의 공식 n은 랑다 곱하기 w 여기서 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버리지 q 랭스를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q는 레디 q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인 레디 q의 길이 이게 n이고 랑다는 레디 q 안에 들어오는 비율입니다. 일감들이 레디 q 안으로 들어오는 비율. 그래서 1초에 몇 개가 들어오더라 그 얘기고 w는 이 레디 q 안에서 기다리는 평균 시간을 W라고 얘기를 합니다. q 안에서 프로세스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기다리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람다는 n 나누기 w, 뭐 w 분지 n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그 요소 값들을 이제 들여다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 시뮬레이션 모델은 큰 그림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에서. 자, 지금 보고 있는 게 시뮬레이션 모델인데 우선 일단 어느 작업을 실제로 컴퓨터에서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느 프로세스 하나를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그 프로세스에서 뭐를 했다 하는 거를 다 측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다 보관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는 트레이스 테이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CPU는 암만 작은 시간 동안 일을 했다고 해도 무지무지 많은 상대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무지무지 많은 작업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CPU가 한 작업의 트레이스를 테이프에다 담았다. 너무 크니까. 그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트레이스 테이프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만든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이 데이터 값들을 다 넣어준 겁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드 시뮬레이터 안에다가 이 실제 데이터들을 쭉 집어넣어 줬더니 뭐 예를 들어서 어버리지 웨이팅 타임 어떻게 나오더라 리스폰스 타임 어떻게 나오더라 뭐 이런 거를 뭐 그 알아내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슈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 이거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또 저 데이터들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은 요 슈테스트 퍼스트 알고리즘의 뭐 성능적 통계치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더라 밑에 거는 라운드 로빈 방식의 타임 퀀텀 14를 줬더니 어떻게 되더라. 뭐 이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5장이 끝났어요. 여기까지 해서 5장이 끝났고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지금 그 시험 범위가 되는 겁니다.